딸 신혼집에 반찬 주러 갔다가 충격적인 장면을 봤습니다. 평일 낮 1시. 딸 지은이는 회사에 있을 시간이고 사위도 당연히 출근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순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설거지를 하던 제 손을 닦으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나 지은이야. 딸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밝았습니다. 엄마, 요즘 나 너무 행복해. 민수 오빠가 정말 잘해줘. 그 말을 듣는데 가슴 한편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래, 우리 지은이가 행복하다니. 이제 나도 마음 놓을 수 있겠구나. 그래, 잘 됐다. 사위한테 우리 지은이 잘 부탁한다고 전해. 에이, 엄마. 민수 오빠 진짜 좋은 사람이야. 엄마가 고생해서 나 키운 보람 있지? 딸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 소리 하나에 모든 걱정을 내려놓았죠. 딸이 행복하다는 그 말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다시 설거지를 하는데 어머니께서 거실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영수가 지은이 목소리 들으니 좋지? 네, 엄마. 우리 지은이가 잘 살고 있대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창밖을 보셨습니다. 여든이 넘으신 어머니의 뒷모습이 왠지 쓸쓸해 보였지만 저는 그냥 넘겼습니다. 뭐 나이 드시면 다 그렇지. 며칠 뒤였습니다. 저는 새벽같이 일어나 딸이 좋아하는 반찬들을 만들었습니다. 시금치 무침, 멸치볶음, 된장찌개까지. 딸은 어릴 때부터 제가 만든 된장찌개를 제일 좋아했거든요. 엄마가 해준 밥이 제일 맛있어. 어릴 적 딸이 했던 그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반찬통을 하나하나 챙기며 저는 가방에 넣었습니다. 딸 집까지는 지하철로 1시간 반. 멀지만 딸을 위한 일이라면 전혀 힘들지 않았죠. 딸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평일 오후 2시. 딸은 회사에 있을 시간이고 사위도 당연히 출근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죠.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역시 없구나. 그럼 비밀번호 눌러서 들어가서 반찬만 냉장고에 넣고 나오면 되겠네. 그런데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저는 멈춰 섰습니다. 현관에 신발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습니다. 사위의 운동화, 딸의 슬리퍼까지. 집에 있나?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은 생각보다 어질러져 있었습니다. 소파에 던져진 옷가지들, 테이블 위에 컵라면 용기들, 바닥에 널린 신문지들. 지은이가 청소를 안 한 지 꽤 됐구나. 그때였습니다. 안방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 장모님? 잠옷 차림의 사위가 머리를 극적이며 나왔습니다. 민수야, 너 오늘 회사 안 갔니? 아, 오늘 재택근무예요. 사위는 어색하게 웃으며 거실 소파에 옷가지들을 주워 담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지은이한테 반찬 좀 갖다 주려고. 그런데 지은이는? 지은이요? 회사 갔죠. 요즘 프로젝트 때문에 바빠서 야근도 많이 하고. 뭔가 이상했습니다. 재택근무를 한다면서 잠옷 차림이라는 것도, 집안이 이렇게 어질러진 것도.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위와 딸의 일에 간섭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 그럼 반찬 냉장고에 넣어둘게. 지은이한테 잘 먹으라고 전해줘. 네, 장모님. 냉장고를 여는 순간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냉장고 안이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김치 하나, 반찬 하나 없었죠. 그냥 생수병과 소주병 몇 개만 덩그러니 있을 뿐. 지은이가 밥은 먹고 다니는 걸까? 가슴 한편이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괜히 물어서 딸을 곤란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반찬통들을 냉장고에 차곡차곡 넣고 저는 집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데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거실이 그렇게 어질러진 걸까? 지은이는 밥은 먹고 다니는 걸까? 하지만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아니야, 괜한 걱정이야.
요즘 젊은 부부들은 다 그렇게 산다잖아. 나만 걱정하는 거야. 그날 저녁 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반찬 고마워. 근데 갑자기 왜 왔어? 지나가는 길에 잠깐. 지은아, 너 밥은 잘 챙겨 먹고 다니니? 응, 당연하지. 걱정 마, 엄마. 딸의 목소리는 여전히 밝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딸의 목소리는 밝았지만 딸의 집은 너무 을씨년스러웠습니다. 냉장고는 텅 비어 있었고 사위는 한낮에 잠옷을 입고 있었죠. 그냥 내가 가지 말았어야 했나. 그로부터 일주일 뒤였습니다. 저는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항상 가던 곳이었죠. 그런데 계산대 옆 코너에서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검은색 머리를 묶은 여자. 저 뒷모습. 우리 지은이 같은데?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 순간 여자가 돌아섰습니다. 엄마. 딸이었습니다.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는 딸. 지은아, 너 여기서 뭐하니?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아, 이게 친구 가게인데 갑자기 알바생이 안 나와서 잠깐 도와주는 거야. 딸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딸의 손을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딸의 손은 갈라져 있었습니다. 거칠고 붉게 트여 있었죠. 한때 그렇게 곱고 하얗던 딸의 손이. 지은아, 손이 왜 이래? 딸은 황급히 손을 뒤로 숨겼습니다. 아, 이거? 겨울이라 그래. 괜찮아, 엄마.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딸은 서둘러 말했습니다. 엄마, 나 지금 바빠. 나중에 전화할게.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친구 가게를 도와준다고? 평일 밤 10시에?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뭔가 잘못됐습니다. 분명히. 하지만 딸은 괜찮다고만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은아, 엄마야. 너 요즘 힘든 일 있니? 없어, 엄마. 왜 그래? 아니, 그냥 오늘 손이 많이 거칠던데. 엄마, 진짜 괜찮아. 걱정 마. 나 잘 살고 있어. 딸의 목소리는 여전히 밝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딸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겨울밤 차가운 바람이 창문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제가 뭘 놓치고 있는 걸까요? 그때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영수가, 지은이 요즘 많이 말랐더라. 얼굴도 안 좋고. 엄마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응. 뭔가 힘든 일이 있는 것 같은데. 어머니의 목소리에도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뒤 사위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장모님, 지은이가 요즘 예민해서 힘들어요. 제가 잘 달래볼게요. 걱정 마세요. 그 문자를 보는 순간 저는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지은이가 예민하다고? 왜? 무슨 일이 있는 걸까? 하지만 사위는 걱정 마세요라고만 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이지 제가 뭘 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딸을 믿어야 할까요? 아니면 직접 확인해야 할까요?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딸의 거칠어진 손이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우리 지은이 정말 괜찮은 걸까? 그렇게 겨울은 깊어갔고 제 불안도 함께 깊어져만 갔습니다. 딸은 괜찮다고 했지만 딸의 손은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딸은 행복하다고 했지만 딸의 얼굴은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도대체 우리 지은이에게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그날 이후 저는 딸에게 자꾸 전화를 하게 됐습니다. 지은아, 오늘 저녁 뭐 먹었니? 응, 엄마. 회사 근처에서 김밥 먹었어. 김밥? 그것만? 응, 바빠서. 괜찮아.
딸의 대답은 언제나 짧았습니다. 그리고 항상 괜찮아로 끝났죠. 하지만 저는 괜찮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딸 생각에 잠을 설치고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도 잘 먹고 힘내. 딸은 간단하게 답장을 보냈죠. 응, 엄마도. 그 짧은 두 글자에서 저는 딸의 지친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동네 마트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주말에 어머니께 맛있는 걸 해드리고 싶었거든요. 카트를 밀며 채소 코너를 지나가는데 문득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목소리, 분명 우리 지은이 목소리 같았습니다. 저는 황급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과일 코너 옆 계산대에서 일하는 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마트 조끼를 입고 손님의 물건을 포장하고 있는 딸. 아니, 저는 카트를 그 자리에 두고 딸에게 다가갔습니다. 지은아. 딸이 깜짝 놀라며 저를 봤습니다. 엄마, 여기 왜 왔어? 장 보러 왔지. 근데 너 여기서 뭐 하는 거니? 딸은 잠시 말을 못하다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이게 부업이야. 요즘 돈도 좀 모으고 싶고. 부업? 회사 다니면서? 응. 평일엔 회사 다니고 주말엔 여기서 일해. 괜찮아. 또 괜찮아였습니다. 저는 딸의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다크서클이 눈 밑까지 내려와 있었고 볼은 푹 꺼져 있었습니다. 입술도 바짝 마르고 갈라져 있었죠. 지은아, 너 요즘 밥 제대로 못 먹는 거 아니니? 아니야, 엄마. 먹고 다녀. 그냥 바빠서 좀 피곤한 것뿐이야. 딸은 제 눈을 피했습니다. 그때 마트 사장으로 보이는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어이, 김지은 씨. 일하는 중에 잡담하지 말고 손님 응대해요. 죄송합니다. 딸은 고개를 숙이며 다시 계산대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부업이라고? 회사 다니면서 주말에 마트에서 일한다고? 뭔가 이상했습니다. 딸이 그렇게까지 돈이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 저는 장바구니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장을 보러 갔던 게 무색하게 카트엔 몇 가지 물건만 덩그러니 들어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영수가 장 보고 왔어? 뭐 샀어? 어머니께서 물으셨지만 저는 제대로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 별로 안 샀어요. 필요한 게 없더라고요. 어머니는 제 얼굴을 보시더니 한숨을 쉬셨습니다. 지은이 봤지? 어떻게 하셨어요? 내 얼굴에 다 쓰여 있어. 지은이 요즘 힘들어 보이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영수가 지은이한테 직접 물어봐. 뭐가 문제인지. 딸이 괜찮다는데 제가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괜찮다는 게 진짜 괜찮은 게 아닐 수도 있잖아. 너도 젊었을 때 아버지한테 괜찮다고 했잖아. 그때도 진짜 괜찮았니? 어머니의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옛날에 남편이 사업 실패하고 집을 나갔을 때 어머니께 괜찮아요라고 했었죠. 하지만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참을 기다려도 딸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또 받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전화를 걸려는 순간 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미안. 지금 일하고 있어. 나중에 전화할게. 일하고 있다고? 밤 11시에? 저는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도대체 우리 지은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지? 다음 날 아침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영수가 오늘 지은이 집에 가봐. 갑자기요? 응. 그냥 가서 밥이나 같이 먹자고 해. 그럼 지은이도 거절 못할 거야. 어머니 말씀이 맞았습니다.
저는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은아, 오늘 엄마가 점심 사줄게. 나와. 엄마, 나 오늘 바빠. 30분만. 응? 엄마가 딸 얼굴 보고 싶어서 그래. 딸은 잠시 망설이더니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12시까지 회사 앞으로 와. 딸의 회사 앞 식당에서 만났습니다. 딸은 점퍼를 걸친 채 나왔는데 옷 안에 뭔가 부피가 있어 보였습니다. 지은아, 안에 뭐 입었니? 많이 추우니? 아니, 그냥. 요즘 감기 기운이 있어서. 우리는 식당에 들어가 앉았습니다. 저는 딸이 좋아하는 된장찌개 정식을 시켰습니다. 많이 먹어. 요즘 너무 말랐어. 응, 엄마. 딸은 숟가락을 들었지만 밥을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그냥 국물만 조금 떠먹을 뿐. 왜 안 먹어? 배가 안 고파서. 저는 딸의 손을 봤습니다. 손은 지난번보다 더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손톱 주변도 갈라져 있었고 손등엔 붉은 자국까지 있었죠. 지은아, 손이 왜 이렇게 됐니? 핸드크림 안 발라? 딸은 손을 재빨리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요즘 청소 일 좀 해서 그래. 청소일? 응. 회사 청소. 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은아, 엄마한테 솔직히 말해봐. 너 지금 힘든 거 아니니? 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더니 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나. 그때였습니다. 딸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딸은 화면을 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엄마, 미안. 나 급한 전화야. 먼저 가볼게. 지은아. 하지만 딸은 이미 자리에서 일어나 식당을 나갔습니다. 저는 딸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무슨 전화길래 저렇게 황급히 가는 거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딸이 뭔가 말하려다 멈췄습니다. 분명 저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었을 텐데 제가 너무 다그쳤나.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어머니께서 거실에 앉아 계셨습니다. 지은이 만나고 왔어? 네. 어떻던? 저는 소파에 주저앉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우리 지은이가 뭔가 말하려다 말았어요. 분명히 힘든 일이 있는 것 같은데. 어머니는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영수가 지은이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줘. 억지로 물으면 더 마음을 닫을 수도 있어. 네. 하지만 저는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새벽 2시쯤이었을까요? 핸드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사위였습니다. 장모님, 지은이가 요즘 예민해서 힘들어요. 제가 잘 달래볼게요. 걱정 마세요. 저는 그 문자를 보며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지은이가 예민하다고? 왜지? 무슨 일이 있는 거야? 하지만 사위는 구체적인 설명 없이 걱정 마세요라고만 했습니다.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민수야, 지은이한테 무슨 일 있니? 하지만 사위는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습니다. 딸은 괜찮다고 하고 사위는 걱정 말라고 하는데 왜 제 가슴은 이렇게 불안한 걸까요? 제가 직접 확인해야 하는 걸까요? 그로부터 며칠 뒤 저는 결심했습니다. 딸 집에 직접 가보기로. 평일 낮 딸이 회사에 있을 시간에. 어머니께는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괜히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저는 가방을 챙기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냥 확인만 하고 오는 거야. 하지만 제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뭔가 보고 싶지 않은 걸 보게 될 것 같은 불안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지하철을 타고 딸의 집으로 향하는 동안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제가 괜한 걱정을 하는 걸까요? 아니면 정말 우리 지은이에게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저는 기도했습니다. 제발 아무 일 없기를. 하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곧 제가 보게 될 진실이 제 예상보다 훨씬 더 끔찍할 거라는 것을. 딸의 집 앞에 도착한 건 평일 오후 1시쯤이었습니다. 혹시 민수가 또 집에 있으면 어쩌지? 하지만 이번엔 꼭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딸이 정말 괜찮은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다행이다. 아무도 없나 보네. 현관문이 열리는 순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현관에 쓰레기 봉투가 쌓여 있었습니다. 악취가 났죠. 어떻게 된 거지? 저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테이블 위엔 컵라면 용기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고 바닥엔 소주병과 맥주캔이 굴러다녔습니다. 소파엔 옷가지들이 아무렇게나 던져져 있었고 벽에 걸린 시계는 멈춰 있었죠. 이게 우리 지은이가 사는 집이라고. 지은아, 어떻게 이런 곳에서. 그때였습니다. 안방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안방 쪽을 봤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그 안에서 누군가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심스럽게 다가가 문을 열었습니다. 침대 위에 사위 민수가 누워 있었습니다. 낮인데도 잠옷 차림으로 이불을 덮지도 않은 채 코를 골며 자고 있었죠. 침대 옆 바닥에는 핸드폰과 노트북이 놓여 있었고 화면에는 무언가 게임 같은 것이 켜져 있었습니다. 저는 민수를 깨우지 않고 조용히 방을 나왔습니다. 재택근무는 무슨. 그냥 집에서 놀고 있었구나.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저는 주방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갖다 준 반찬통들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대신 소주병과 맥주캔만 가득했죠. 지은이가 해준 반찬은 다 어디 갔지? 그때 쓰레기통에서 뭔가 보였습니다. 제가 갖다 준 반찬통들이 쓰레기통 안에 그대로 버려져 있었습니다. 뚜껑도 열지 않은 채로. 저는 그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새벽같이 일어나 만든 반찬을 이렇게. 아니, 반찬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딸이 이런 곳에서 살고 있다는 게 문제였죠. 저는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그때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 몇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무심코 그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독촉장이었습니다. 대출금 상환 독촉장. 금액을 보는 순간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3천만 원. 딸 이름으로 된 대출이었습니다. 이게 뭐지? 다른 서류도 봤습니다. 카드 대금 독촉장, 할부금 연체 안내문, 통신비 미납 고지서. 모두 딸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서류들을 들고 다시 안방으로 갔습니다. 민수는 여전히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민수를 깨웠습니다. 민수야, 일어나. 민수는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장모님? 언제 오셨어요? 이게 뭐니? 저는 독촉장을 민수 앞에 내밀었습니다. 민수는 잠시 당황하더니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아, 그거요? 그게 지은이 이름으로 대출이 3천만 원이나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니? 민수는 침대에서 일어나 앉았습니다. 장모님, 그건 제가 사업 자금 좀 쓰려고. 사업? 무슨 사업? 친구랑 온라인 쇼핑몰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돼서.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민수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하고 있니? 일은? 지금은 쉬고 있어요. 곧 구할 건데. 쉬고 있다고? 언제부터? 반년 정도요. 민수는 반년 동안 일을 안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 그동안 생활비는 누가 댔을까요? 당연히 딸이었겠죠. 저는 힘없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럼 지은이가 혼자 돈을 벌고 있었구나.
민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민수를 봤습니다. 민수야, 지은이가 요즘 아르바이트 하는 거 알고 있니? 네. 그럼 왜 가만히 있었니? 내 아내가 낮에 회사 다니고 밤에 알바하는데. 민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도 미안해요. 근데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취업이 안 되는데.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만으로 뭐가 해결되니?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민수야, 내가 지은이 엄마로서 한 가지만 부탁할게. 제발 일을 구해. 우리 딸 이렇게 죽어라 일하게 하지 마.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눈빛엔 의지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집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 지은이가 저렇게 힘들게 살고 있었구나. 밖으로 나와 벤치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딸은 저에게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잘 살고 있다고 했죠. 하지만 실제로는 빚에 허덕이고 남편 대신 혼자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왜 엄마한테 말하지 않았을까?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딸이 왜 말하지 않았는지. 저에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아서였겠죠. 제가 평생 고생한 걸 알기에 더 이상 부담 주고 싶지 않았던 거겠죠. 저는 핸드폰을 꺼내 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은아, 엄마야. 오늘 저녁에 엄마 집으로 와. 할 이야기가 있어. 한참 뒤 딸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엄마, 오늘 바빠. 다음에. 저는 다시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은아, 엄마가 오늘 내 집에 갔다 왔어. 와야 해. 이번엔 답장이 오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께서 거실에 앉아 계셨습니다. 영수가 어디 갔다 와? 저는 어머니 앞에 주저앉으며 울었습니다. 엄마, 우리 지은이가. 어머니는 제 등을 쓰다듬으셨습니다. 무슨 일이야? 저는 오늘 본 것들을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어지러운 집, 자고 있던 사위, 독촉장들, 그리고 딸의 빚. 어머니는 한참을 침묵하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영수가 지은이 데려와야겠어. 네. 그 집에 더 있으면 안 되겠어. 우리 지은이 죽어.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제가 지은이를 데려올게요. 더 이상 저렇게 살게 둘 순 없어요. 그날 밤 딸이 집에 왔습니다. 밤 10시쯤이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고 문을 열자 딸이 서 있었습니다. 수척한 얼굴, 푹 꺼진 볼, 다크서클. 딸은 저를 보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미안해. 저는 딸을 안으로 들였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은 딸은 한참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딸 옆에 앉아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갈라진 딸의 손. 지은아, 엄마한테 솔직하게 말해봐.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거니? 딸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나. 그날 밤 딸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결혼 후 얼마 안 돼 남편이 일을 그만뒀다는 것. 남편이 사업한다며 딸 이름으로 대출을 받았다는 것. 그 돈이 사라지고 지금은 빚만 남았다는 것. 그리고 딸이 혼자 3가지 일을 하며 버티고 있다는 것. 저는 딸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진작 알아챘어야 했는데. 딸은 소파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는 그저 딸의 등을 쓰다듬어줄 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따뜻한 차를 가져오셨습니다. 지은아, 이거 마셔. 진정하고. 딸은 눈물을 닦으며 차를 받아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딸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처음엔 진짜 행복했어. 민수 오빠가 잘해줬고 나도 회사 일이 재밌었고. 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근데 결혼하고 석 달쯤 됐을 때
민수 오빠가 회사를 그만뒀어. 갑자기. 왜? 상사랑 싸웠대. 그래서 그만뒀다고. 나는 괜찮다고 했어. 조금 쉬다가 다른 데 취업하면 되니까. 딸은 차를 한 모금 더 마셨습니다. 근데 오빠가 취업을 안 했어. 계속 미루고 핑계대고. 그러다가 친구랑 사업한다고 했어. 그 사업이 온라인 쇼핑몰? 응. 근데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내 이름으로 대출받자고 했어. 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는 거절 못했어. 오빠가 사업 잘 되면 다 갚는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남편을 믿어야 한다고 생각했어. 저는 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래서 3천만 원을 빌렸구나. 응. 근데 그 돈이 한 달 만에 다 없어졌어. 뭐? 저는 깜짝 놀라 딸을 봤습니다. 딸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알고 보니 오빠가 도박을 했어. 온라인 도박 사이트에서.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도박이라고? 처음엔 몰랐어. 오빠가 사업한다고 했으니까. 근데 어느 날 오빠 핸드폰을 봤는데 도박 사이트 알림이 계속 왔어. 딸은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물어봤더니 오빠가 울면서 미안하다고 했어. 곧 따면 다 갚을 수 있다고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그래서 나는 믿어줬어. 바보같이. 딸의 목소리는 자책으로 가득했습니다. 근데 오빠는 계속 도박을 했어. 그리고 빚은 계속 늘어났어. 카드 대금, 할부금, 또 다른 대출까지. 저는 딸을 안아주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일을 시작한 거니? 응. 회사 월급으론 부족했어. 그래서 퇴근하고 편의점 알바하고 주말엔 마트에서 일했어. 새벽엔 대리운전도 했어. 대리운전까지.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딸이 하루에 3가지 일을 하고 있었다니. 엄마, 나 정말 열심히 했어. 진짜 열심히 했는데 빚이 계속 늘어나는 거야. 오빠가 계속 내 카드를 쓰니까. 딸은 통곡했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엄마한테 말하고 싶었는데 엄마가 평생 고생한 거 알잖아. 내가 잘못 선택한 건데 또 엄마한테 짐 지우고 싶지 않았어. 저는 딸을 꽉 안았습니다. 바보야. 엄마한테 진작 말했어야지. 미안해, 엄마. 정말 미안해.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울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지은아, 그 남자랑 헤어져야 해. 딸은 고개를 들어 외할머니를 봤습니다. 외할머니, 그 남자는 안 변해. 내가 사람 많이 봐서 아는데 그런 사람은 절대 안 변해. 어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지금 헤어지지 않으면 너만 죽어. 알겠니? 딸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근데 이혼하면 엄마가 실망할 것 같아서. 뭐? 저는 깜짝 놀라 딸을 봤습니다. 엄마가 나한테 좋은 남자 만나서 행복하게 살라고 그렇게 말했잖아. 근데 내가 결혼 2년 만에 이혼하면 엄마 기대를 저버린 것 같아서. 저는 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지은아, 엄마는 내가 행복하길 바란 거지 불행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길 바란 게 아니야. 하지만 엄마 말 들어. 내 행복이 제일 중요해. 그 남자랑 사는 게 너를 불행하게 만든다면 헤어지는 게 맞아. 딸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근데 엄마, 난 이혼할 용기가 없어. 무섭고 불안하고 그리고 혼자가 될 것 같아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우리 딸이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어머니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어머니는 방으로 들어가시더니 무언가를 들고 나오셨습니다. 낡은 통장이었습니다. 이거 내가 평생 모은 돈이야. 외할머니, 이게 뭐예요?
2천만 원 정도 돼. 이걸로 지은이 빚부터 갚자. 저는 깜짝 놀라 어머니를 봤습니다. 엄마, 그건 엄마 노후 자금이잖아요. 노후는 무슨. 내가 뭐 쓸 데 있어. 지은이 살리는 게 먼저야. 어머니는 통장을 딸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딸은 통장을 보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외할머니, 이런 거 받을 수 없어요. 받아. 그리고 그 나쁜 놈이랑 헤어져. 알았지? 어머니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영수가 너도 돈 있지? 우리 힘 합치면 지은이 빚 다 갚을 수 있어. 네. 저도 평생 모아둔 돈이 있었습니다. 청소 일하며 조금씩 모은 돈. 원래는 나중에 딸 아이 낳으면 육아 도움이라도 주려고 모았던 돈인데 지금 당장 딸을 구하는 게 먼저였습니다. 지은아, 엄마랑 외할머니가 도와줄게. 일단 빚부터 갚고 그 남자랑 헤어지자. 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안 돼. 엄마 돈까지 쓸 순 없어. 이건 내가 책임져야 할 일이야. 무슨 소리야. 넌 우리 딸인데 엄마가 당연히 도와줘야지. 하지만 엄마도 고생해서 모은 돈인데. 딸은 계속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지은아, 엄마 말 들어. 돈은 다시 벌 수 있어. 하지만 내가 이렇게 죽어가는 건 엄마가 못 봐. 그날 밤 우리는 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떻게 빚을 갚을지, 어떻게 이혼 절차를 밟을지, 딸이 어디서 살지. 딸은 처음엔 거부했지만 결국 우리의 도움을 받기로 했습니다. 엄마,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미안해할 것 없어. 이제부터 엄마가 지켜줄게. 딸은 제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구나. 하지만 괜찮아. 우리 셋이 힘을 합치면 이겨낼 수 있어. 다음 날 아침 딸은 회사에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와 함께 은행에 갔습니다. 딸의 빚을 확인하고 상환 계획을 세웠습니다. 총 빚은 4,200만 원. 저와 어머니가 모은 돈으로 3천만 원을 갚고 나머지는 할부로 상환하기로 했습니다. 은행에서 나오는데 딸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엄마, 내가 꼭 갚을게. 엄마가 준 돈. 갚을 생각하지 마. 그냥 내가 잘 사는 것만 보여줘. 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이혼 상담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란 서로를 지켜주는 것이라는 것을. 딸이 혼자 버티려 했던 것은 저를 지키기 위해서였고, 이제는 제가 딸을 지켜야 할 때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함께 싸울 겁니다. 딸의 새로운 인생을 위해. 변호사 상담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딸은 계속 침묵했습니다. 지은아, 괜찮니? 응. 그냥 아직 실감이 안 나. 딸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변호사는 이혼 절차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협의 이혼이 가장 빠르지만 민수가 동의하지 않으면 재판 이혼까지 가야 한다고 했죠. 엄마, 민수 오빠가 동의할까? 모르겠다. 솔직히 저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민수가 쉽게 놓아줄 것 같지 않았거든요. 딸이 돈을 버니까요. 집에 도착했을 때 현관 앞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민수였습니다. 지은아. 민수는 딸을 보자마자 달려왔습니다. 어제 왜 집에 안 왔어? 연락도 안 받고. 얼마나 걱정했는데. 딸은 한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집에 갈 생각 없어. 뭐? 무슨 소리야? 민수는 당황한 표정으로 딸을 봤습니다. 저는 앞으로 나섰습니다. 민수야, 우리 지은이는 이제 너랑 살지 않을 거야. 장모님, 무슨 말씀이세요? 이혼할 거야. 오늘 변호사랑 상담하고 왔어. 민수는 입을 벌린 채 저를 쳐다봤습니다. 에이, 이혼이요?
갑자기 왜요? 갑자기라니. 내가 한 짓거리를 생각하면 당연한 거 아니니?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장모님,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그 말에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냐고. 일도 안 하고 지은이 돈으로 도박하고 빚까지 만들었잖아. 그건 제가 실수한 거예요. 하지만 이제 고칠게요. 민수는 딸에게 다가가려 했습니다. 지은아, 나 정말 미안해. 내가 정신 못 차렸어. 이제 진짜 일 구할게. 도박도 끊을게. 딸은 민수를 피하며 제 뒤로 왔습니다. 이미 늦었어. 지은아, 제발.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응? 민수의 목소리는 애원조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민수야, 넌 벌써 몇 번째 그렇게 말하는 거니? 지은이가 몇 번을 믿어줬는데 넌 한 번도 약속을 지킨 적이 없잖아. 이번엔 달라요. 진짜예요. 아니야. 넌 안 변해.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수는 저를 쏘아봤습니다. 장모님, 무슨 권리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저희 부부 일인데. 권리? 내 딸이 죽어가는데 엄마로서 가만히 있으란 말이야? 죽어가긴요. 지은이 멀쩡한데. 그 순간 저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멀쩡하다고? 우리 지은이가 하루에 3가지 일하면서 너 먹여 살리는데. 멀쩡하다고? 손이 이렇게 망가질 때까지. 저는 딸의 손을 들어 보였습니다. 갈라지고 거칠어진 딸의 손. 민수는 딸의 손을 보더니 눈을 피했습니다. 저도 힘들었어요. 뭐? 저도 취업이 안 돼서 힘들었다고요. 명문대 나왔는데 어디서도 안 뽑아주니까 자존심 상하고 우울하고. 그래서 도박을 한 거예요. 스트레스 풀려고. 저는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그래서 내 딸 돈으로 도박을 했다는 거니? 스트레스 풀려고. 장모님은 제 입장을 모르세요. 너도 우리 지은이 입장을 몰랐잖아. 지은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민수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지은아, 들어가자. 잠깐만요.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지은아,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나 진짜 변할 수 있어. 딸은 민수를 돌아봤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더니 딸이 말했습니다. 민수야, 나 이제 그만하고 싶어. 뭐? 이렇게 사는 거. 나 이제 지쳤어. 너랑 살면서 행복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 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고했습니다. 너는 항상 미안하다고 말하면서 변하지 않았어. 나는 더 이상 못 믿어. 지은아, 미안해. 이혼 서류 보낼게. 딸은 그렇게 말하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도 따라 들어가려는데 민수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장모님, 이건 장모님이 시킨 거죠? 지은이는 원래 이런 애가 아니었어요. 저는 민수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내가 시킨 게 아니야. 지은이가 스스로 선택한 거야. 이제 우리 딸 놓아줘. 안 돼요. 저는 동의 안 할 거예요. 민수는 소리쳤습니다. 그럼 재판으로 가면 돼. 내가 한 짓거리들 다 밝혀지면 넌 이길 수 없어. 저는 문을 닫았습니다. 밖에서 민수가 계속 문을 두드렸지만 저는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거실에서 딸은 소파에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딸 옆에 앉아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잘했어, 지은아. 엄마, 내가 잘한 걸까? 응, 잘했어. 용기 냈어. 딸은 제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차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지은아, 이제 다 끝났어. 이제 새로 시작하면 돼. 외할머니, 너는 아직 젊어. 앞으로 좋은 일 많이 생길 거야. 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민수에게서 수십 통의 전화와 문자가 왔습니다. 지은아, 제발 다시 생각해봐.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장모님이 시킨 거지. 너 혼자 생각은 아니잖아. 우리 이렇게 끝낼 거야? 딸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는 민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민수야, 이제 그만해. 지은이는 결심했어. 변호사 통해서 연락하자. 하지만 민수는 계속 문자를 보냈습니다. 장모님, 제발요. 지은이 없으면 저는 못 살아요. 어떻게 살아요? 돈도 없는데. 민수의 문자는 멈췄습니다.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역시 돈 때문이었구나. 며칠 뒤 변호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민수 측에서 이혼 조건을 제시했다고 했습니다. 재산 분할로 2천만 원을 요구한다고.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재산 분할이요? 무슨 재산이 있다고? 법적으로는 결혼 기간 중 모은 재산이 있으면 분할 대상이 된다고 하네요. 지은이가 혼자 번 돈인데요. 그래도 결혼 기간 중이면 부부 공동 재산으로 볼 수 있대요. 저는 화가 났습니다. 자기는 일도 안 하고 딸 돈으로 도박하면서 이혼할 땐 재산 분할을 요구하다니. 안 돼요. 한 푼도 줄 수 없어요. 그럼 재판으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재판으로 가죠.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재판. 법정에서 딸의 아픈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민수는 끝까지 딸을 놓아주지 않을 것 같았으니까요. 제발, 이 싸움에서 이기게 해주세요. 저는 창밖을 보며 기도했습니다. 이혼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변호사는 딸의 근로기록, 대출 내역, 민수의 도박 증거를 준비했습니다. 딸은 매일 변호사 사무실에 다니며 진술서를 작성했습니다. 결혼 생활 동안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기록하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어느 날 딸이 진술서를 들고 집에 왔습니다. 엄마, 이거 다 쓰고 나니까 진짜 힘들었던 것 같아. 그랬구나. 민수 오빠랑 살면서 행복했던 적이 거의 없었어. 나는 그때그때 참고 넘겼는데 이렇게 글로 쓰니까 진짜 끔찍하더라. 딸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한 달 뒤 첫 재판이 있었습니다. 저와 딸은 법원에 갔습니다. 법정 안에서 민수를 봤습니다. 민수도 변호사와 함께 와 있었습니다. 민수는 딸을 보더니 눈을 피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판사는 양측의 주장을 들었습니다. 딸 측 변호사는 민수의 무직 상태, 도박, 딸 명의의 대출 등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민수 측 변호사는 달랐습니다. 피고는 일시적인 실직 상태였을 뿐이며 부부 공동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도박은 인정하지만 원고도 이를 알고도 계속 부부 생활을 유지했으므로 이혼 사유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민수가 저렇게 뻔뻔할 수 있다니. 재판은 1시간 정도 진행됐습니다. 판사는 다음 재판 날짜를 정하고 재판을 끝냈습니다. 법정을 나오는데 민수가 딸에게 다가왔습니다. 지은아, 아직 늦지 않았어. 소송 취하하고 다시 시작하자. 딸은 민수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딸을 데리고 법원을 나왔습니다. 그날 밤 딸은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지은아, 밥 먹어야지. 배 안 고파. 그래도 조금이라도. 엄마, 나 좀 쉬고 싶어. 딸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불안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영수가 지은이 상태가 안 좋아 보여. 저도 걱정이에요. 잘 지켜봐야 해. 어머니의 말씀이 맞았습니다. 일주일 뒤 두 번째 재판이 있었습니다. 이번엔 민수 측에서 증인을 데려왔습니다. 민수의 친구였습니다. 민수는 정말 지은 씨를 사랑했습니다. 제가 봐도 좋은 남편이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딸 측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증인은 피고가 도박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그건 일시적인 실수였을 뿐입니다.
일시적이라고요? 6개월 넘게 계속했는데요. 증인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민수 측 변호사는 계속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도와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부로서의 의무를 저버린 것이며 재산 분할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딸이 민수를 도와주지 않았다고. 딸이 얼마나 고생하며 민수를 먹여 살렸는데. 재판이 끝나고 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딸은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지은아, 괜찮니? 응. 하지만 딸의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딸 방 앞을 지나가다 소리를 들었습니다. 딸이 우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지은아, 괜찮니? 괜찮아. 하지만 딸은 계속 울었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딸은 침대에 앉아 얼굴을 손으로 가린 채 울고 있었습니다. 지은아. 저는 딸을 안았습니다. 엄마. 나 진짜 힘들어. 알아. 재판에서 민수 오빠가 거짓말하는 거 보니까 너무 화나고 서럽고. 응, 그럴 수 있어. 나는 그 사람을 위해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이제 와서 내가 도와주지 않았다고 하니까 너무 억울해. 딸은 통곡했습니다. 저는 딸의 등을 쓰다듬으며 함께 울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였습니다. 어느 목요일 밤, 딸은 평소처럼 방에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저와 어머니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밤 11시쯤이었을까요?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나는데 딸 방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뭔가 떨어지는 소리. 저는 딸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지은아. 문을 열었습니다. 딸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지은아. 저는 딸을 흔들었습니다. 딸은 눈을 감은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침대 옆에 수면제 통이 비어 있었습니다. 엄마. 119 불러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어머니께서 황급히 전화를 거셨습니다. 저는 딸을 안고 울었습니다. 지은아, 정신 차려. 엄마야. 하지만 딸은 반응이 없었습니다. 구급차가 왔습니다. 딸은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저는 구급차를 따라 병원에 갔습니다. 응급실 앞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제발, 제발 살아나게 해주세요. 저는 계속 기도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이십니까? 네. 어떻게 됐어요? 다행히 골든타임 내에 오셔서 위세척을 했습니다. 생명에는 지장 없습니다. 정말요? 저는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일주일만 늦었어도 위험했을 겁니다. 상당량의 수면제를 복용했더군요. 환자분 정신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퇴원 후에는 정신과 상담을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딸은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저는 딸 침대 옆에 앉아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갈라진 딸의 손. 지은아,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저는 딸의 손을 쓰다듬으며 울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병실에 오셨습니다. 지은이는 아직 안 깨어났어요.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딸이 눈을 떴습니다. 엄마, 지은아, 깼니? 저는 딸을 안았습니다. 딸은 힘없이 웃었습니다. 엄마, 미안할 것 없어. 내가 무사해서 다행이야. 나 진짜 힘들었어. 알아. 엄마가 몰라서 미안해. 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 괜찮아. 천천히 생각하자. 엄마가 옆에 있을게. 그날 밤 민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은이가 자살 시도했다. 병원에 있다.
한참 뒤 민수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뭐라고요? 제 잘못이 아니에요. 장모님이 이혼하라고 해서 그런 거잖아요. 저는 핸드폰을 보며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직도 자기 잘못을 모르는구나.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라고. 너 때문에 우리 딸이 죽을 뻔했어. 다시는 우리 딸한테 연락하지 마. 민수는 더 이상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딸의 친구 혜진이 병원에 찾아왔습니다. 지은아. 혜진은 딸을 보자마자 울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진작 알았어야 했는데. 괜찮아, 혜진아. 지은아, 나한테 왜 말 안 했어? 내가 도와줬을 텐데. 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창피했어. 결혼 2년 만에 이렇게 된 게. 혜진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창피할 것 없어. 내 잘못이 아니야. 혜진이 저를 봤습니다. 어머님, 사실 저도 민수 오빠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지은이 돈 쓰는 것도 봤고. 그랬구나. 근데 지은이가 괜찮다고 해서 제가 더 신경 쓸 걸 그랬어요. 혜진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딸의 친구들도 딸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딸에게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엄마, 사실은 병원비도 걱정이야. 병원비? 응. 민수 오빠가 내 카드를 또 썼대. 뭐? 딸은 핸드폰을 보여줬습니다. 카드 사용 내역에 수백만 원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게 언제? 어제.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딸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민수는 딸 카드로 돈을 쓰고 있었던 겁니다. 엄마, 나 진짜 이 사람이 무서워. 딸은 떨었습니다. 저는 딸을 안았습니다. 괜찮아. 이제 엄마가 지켜줄게. 카드 정지시키고 민수 신고할게. 그날 저는 경찰서에 가서 민수를 신고했습니다. 무단으로 카드를 사용한 것에 대해서요. 경찰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딸을 지키기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야. 우리 딸을 지킬 거야. 딸은 일주일 만에 퇴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딸은 계속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지은아, 집에 가서 푹 쉬자. 응. 딸의 목소리는 여전히 힘이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현관 앞에 택배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받는 사람은 김지은이었습니다. 이게 뭐지? 저는 상자를 들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딸에게 상자를 주자 딸은 당황한 표정으로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편지 한 통과 딸의 물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옷가지, 화장품, 사진들. 딸은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아, 내가 집을 나간 지 한 달이 됐다. 나는 아직도 이해가 안 돼. 우리가 왜 이렇게 됐는지. 내 물건들 보내니까 받아. 그리고 소송은 내가 이길 거야. 너는 나한테 빚진 게 많으니까. 편지를 읽던 딸은 손을 떨었습니다. 엄마, 이 사람 진짜 끝까지 이렇게 나올 거야? 저는 편지를 빼앗아 읽었습니다.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빚졌다고? 뭐가? 저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민수가 지은이에게 편지를 보냈는데요. 소송에서 이길 거래요. 아, 그러셨군요. 걱정 마세요. 우리 쪽에 유리한 증거가 더 많습니다. 정말요? 네. 다음 재판 때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딸을 봤습니다. 지은아, 걱정 마. 우리가 이길 거야. 사흘 뒤 마지막 재판이 있었습니다. 저와 딸은 법원에 갔습니다. 민수도 와 있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딸 측 변호사는 새로운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딸의 은행 거래 내역, 알바 근무 기록, 민수의 도박 사이트 접속 기록, 그리고 딸명의 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한 기록까지.
피고는 원고가 병원에 입원한 사이에도 원고의 카드로 수백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판사는 민수를 쳐다봤습니다. 피고 이에 대해 할 말 있습니까?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민수 측 변호사는 계속 주장했습니다. 피고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부부로서 서로 도와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딸 측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도와야 할 의무라고요? 원고는 하루에 3가지 일을 하며 피고를 부양했습니다. 이 이상 어떻게 도와야 합니까? 원고는 심지어 자살 시도까지 했습니다. 이는 피고의 학대와 방치로 인한 것입니다. 판사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오늘 재판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판결은 2주 후에 선고하겠습니다. 재판이 끝났습니다. 법정을 나오는데 민수가 딸에게 다가왔습니다. 지은아, 제발 소송 취하해줘. 우리 이렇게 끝내지 말자. 딸은 민수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민수는 딸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지은아, 너 이러면 후회할 거야. 나 없으면 너 혼자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 순간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민수야, 비켜. 장모님, 이건 저희 부부 문제예요. 비켜. 저는 민수를 밀었습니다. 민수는 비틀거렸습니다. 장모님, 폭행이에요. 폭행? 내가 우리 딸한테 한 짓은 뭔데? 저는 소리쳤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저희를 쳐다봤습니다. 경비원이 다가왔습니다. 여기서 싸우시면 안 됩니다. 저는 딸을 데리고 법원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엄마까지 고생시켜서. 미안할 것 없어. 엄마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거야. 엄마, 민수 오빠 말이 맞는 것 같아. 뭐가? 나 혼자 살 수 있을까? 이혼하고 나면. 저는 차를 세웠습니다. 딸을 돌아봤습니다. 지은아, 들어봐. 너는 혼자서도 충분히 살 수 있어. 하지만 너는 지금까지도 혼자 살아온 거나 마찬가지야. 민수는 너한테 아무 도움도 안 됐어. 오히려 짐이었지. 딸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래도 무섭고 불안해. 그럴 수 있어. 하지만 엄마가 옆에 있잖아. 외할머니도 있고. 우리가 도와줄게. 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딸을 안았습니다. 지은아, 너는 강한 아이야. 이겨낼 수 있어. 2주 뒤 판결 선고일이 왔습니다. 저와 딸은 법원에 갔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낭독했습니다. 피고의 무직 상태, 도박, 원고명의 카드 무단 사용, 그리고 원고에 대한 정서적 학대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혼 청구를 인용합니다. 재산 분할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피고가 혼인 기간 중 경제적 기여를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원고에게 경제적 손실을 입혔기 때문입니다. 위자료로 피고는 원고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라. 딸은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이겼다. 재판이 끝나고 민수는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딸 측 변호사가 다가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좋은 결과 나왔네요.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끝났어. 응, 끝났어. 저는 딸을 안았습니다. 법원을 나오는데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이제 진짜 끝났구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께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어떻게 됐어? 이겼어요, 엄마. 정말? 어머니는 딸을 안았습니다. 잘했어, 우리 지은이. 정말 잘했어. 딸은 외할머니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저도 함께 울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안고 울었습니다. 그날 밤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이제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천천히 생각하자. 일단 푹 쉬고. 엄마,
나 회사 그만뒀어. 재판 준비하느라. 그랬구나. 다시 취업해야 하는데. 나이도 있고 경력도 단절됐고. 딸은 불안해했습니다. 저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은아, 조급해하지 마. 천천히 준비하면 돼. 하지만 일단 몸과 마음부터 회복하자. 그 다음에 취업 준비하면 돼. 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딸이 잠든 방을 들여다봤습니다. 딸은 오랜만에 편안한 얼굴로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딸의 이불을 덮어주고 방을 나왔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구나. 창밖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별들을 보며 기도했습니다. 우리 딸이 이제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6개월이 흘렀습니다. 계절은 어느새 봄에서 가을로 바뀌었고 우리 집에도 많은 것들이 변했습니다. 딸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산책을 했습니다. 처음엔 저와 함께, 그 다음엔 혼자서. 엄마, 나 혼자 다녀올게. 조심해서 다녀와. 딸의 얼굴에는 조금씩 생기가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다크서클도 많이 옅어졌고 볼도 조금 차올랐습니다. 무엇보다 딸이 다시 웃기 시작했습니다. 이혼 후 딸은 한동안 정신과 상담을 받았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병원에 다니며 상담사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처음엔 힘들어했습니다. 엄마, 상담받는 게 너무 힘들어. 계속 옛날 이야기를 해야 하니까. 그래도 계속 다녀야 해. 내 마음을 치료하는 거니까. 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석 달쯤 지나자 딸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오늘 상담사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내가 많이 좋아졌대. 정말? 다행이다. 응. 나도 좀 마음이 편해진 것 같아. 저는 안도했습니다. 딸은 집에서 한동안 쉬었습니다. 요리도 하고 청소도 하고 책도 읽었습니다. 어느 날 딸이 저녁을 차려놓고 저를 기다렸습니다. 엄마, 오늘 내가 저녁 만들었어. 우와, 우리 지은이가? 식탁엔 된장찌개, 불고기, 나물 반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제가 딸에게 가르쳐준 요리들이었습니다. 어머, 맛있겠다.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딸이 만든 된장찌개는 제 것과 비슷했습니다. 엄마 맛이랑 똑같지? 응, 우리 지은이가 이제 요리도 잘하네. 딸은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우리 딸이 다시 웃는구나. 4개월쯤 지났을 때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나 다시 일하고 싶어. 그래? 준비됐어? 응.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해. 다시 사회생활 하고 싶어. 저는 딸을 응원했습니다. 그래, 내가 원하면 해봐. 엄마가 도와줄게. 딸은 이력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채용 공고를 찾아보고 면접 준비를 했습니다. 몇 번의 면접에서 떨어졌지만 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다음에 더 잘하면 돼. 딸의 긍정적인 모습을 보며 저는 뿌듯했습니다. 5개월째 되던 딸에게 합격 통지가 왔습니다. 작은 마케팅 회사였습니다. 엄마, 나 붙었어. 정말? 축하해. 저는 딸을 안았습니다. 어머니께서도 기뻐하셨습니다. 잘했어, 우리 지은이. 정말 잘했어. 그날 저녁 저는 딸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갈비찜, 잡채, 그리고 딸이 어릴 때부터 좋아하던 된장찌개. 엄마, 너무 많이 만든 거 아니야? 오늘은 특별한 날이잖아. 우리 딸 취업한 날.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으며 웃고 떠들었습니다. 오랜만에 집안에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딸이 출근을 시작했습니다. 첫 출근 날 아침 딸은 일찍 일어나 준비를 했습니다. 엄마, 나 이거 입어도 괜찮아? 응, 예쁘다. 우리 딸 직장인 같아. 딸은 거울을 보며 웃었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는 딸을 보며 저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우리 딸이 이렇게 다시 일어섰구나. 지은아, 조심해서 다녀와. 점심 잘 챙겨 먹고. 응, 엄마. 다녀올게. 딸은 씩씩하게 집을 나섰습니다. 저는 딸의 뒷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딸은 회사 생활에 잘 적응했습니다. 퇴근 후 집에 오면 회사 이야기를 했습니다. 엄마, 오늘 팀장님이 내 아이디어 칭찬해 주셨어. 정말? 우리 지은이 잘하고 있네. 응. 동료들도 다 좋은 사람들이야. 딸의 눈빛은 살아있었습니다. 저는 딸이 행복해 보여서 기뻤습니다. 어느 주말이었습니다. 딸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이제 자취하려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취? 여기서 살면 되는데. 엄마, 나 이제 혼자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엄마한테 계속 짐 될 순 없잖아. 무슨 소리야? 내가 무슨 짐이니? 딸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나 이제 괜찮아. 혼자서도 충분히 살 수 있어. 저는 딸의 눈을 봤습니다. 딸의 눈빛은 확고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원한다면. 고마워, 엄마. 한 달 뒤 딸은 회사 근처에 작은 원룸을 구했습니다. 이사하는 날 저와 어머니가 함께 갔습니다. 지은아, 여긴 좀 작은 거 아니니? 괜찮아, 엄마. 나 혼자 살기엔 충분해. 우리는 함께 짐을 정리했습니다. 저는 딸을 위해 반찬을 만들어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엄마, 이렇게 많이 안 해도 되는데. 됐어. 엄마가 해주고 싶어서 하는 거야. 딸은 웃으며 제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짐 정리가 끝나고 저희는 딸의 새 집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지은아, 힘들면 언제든지 집에 와. 응, 알았어. 그리고 밥 잘 챙겨 먹고 아프면 바로 말하고. 엄마, 걱정 마. 나 이제 다 컸어. 딸은 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걱정이 됐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영수가 이제 놓아줘야지. 알아요, 엄마. 지은이 이제 잘 살 거야. 우리가 도와줬으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에 돌아와 딸 방을 봤습니다. 텅 빈 방. 딸이 떠난 방은 왠지 쓸쓸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게 맞다는 것을. 딸이 다시 자립할 수 있게 된 것, 그것이 저희가 바랐던 거였으니까요. 그로부터 몇 달이 더 흘렀습니다. 딸은 가끔 집에 놀러 왔습니다. 주말마다 저와 어머니를 위해 음식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엄마, 오늘 내가 갈비찜 만들었어. 우와, 정말? 딸이 만든 갈비찜은 맛있었습니다. 함께 저녁을 먹으며 우리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엄마, 회사에서 승진 제안 받았어. 정말? 축하해. 응. 팀장님이 나 인정해 주시나 봐. 딸의 얼굴은 밝았습니다. 저는 뿌듯했습니다.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딸이 집에 왔는데 누군가와 함께였습니다. 엄마, 인사드려. 회사 동료 준호 씨야. 젊은 남자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저는 당황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준호 씨는 우리 회사 디자인팀에서 일해. 오늘 같이 점심 먹으러 왔어. 그래? 어서 들어와. 함께 점심을 먹으며 저는 준호 씨를 관찰했습니다. 예의 바르고 딸을 배려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식사 후 준호 씨는 먼저 자리를 떴습니다. 어머님, 잘 먹었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그래요, 조심해서 가요. 준호 씨가 나간 후 저는 딸에게 물었습니다. 지은아, 저 남자. 뭐니? 엄마, 그냥 동료야. 동료가 집까지 따라와? 딸은 웃었습니다. 사실은 요즘 조금씩 친해지고 있어. 그래? 근데 엄마, 나 아직 조심스러워. 다시 결혼 같은 건 생각 안 해.
그래, 천천히 생각해. 조급해할 필요 없어. 저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행복한 거야. 알았지? 응, 알아. 고마워, 엄마. 그날 밤 저는 딸의 손을 유심히 봤습니다. 한때 그렇게 거칠었던 딸의 손. 이제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여전히 약간 거칠지만 딸은 매일 보습 크림을 바르며 스스로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왜 그렇게 봐? 아니야. 그냥 내 손이 많이 좋아진 것 같아서. 응. 나도 이제 나를 돌볼 시간이 생겼어. 딸은 웃었습니다. 지은아, 엄마가 너무 자랑스러워. 왜? 내가 이렇게 다시 일어섰잖아. 힘들었을 텐데. 엄마 덕분이야. 엄마가 없었으면 나 못 일어섰어. 엄마는 당연한 걸 한 거야. 며칠 뒤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저와 어머니 그리고 딸은 함께 식탁에 앉아 아침을 먹었습니다. 딸이 만든 된장찌개와 김치전, 그리고 제가 만든 나물 반찬들. 엄마, 외할머니 잘 드세요. 응, 우리 지은이가 만든 음식이니까 맛있겠다. 우리는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창밖으로 봄빛이 스며들었습니다. 벚꽃이 피기 시작했고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날씨 좋네. 그러게. 산책하기 좋겠다. 그럼 우리 같이 나갈까? 좋아. 우리는 식사를 마치고 함께 밖으로 나갔습니다. 동네 공원을 걸으며 딸은 봄꽃을 보며 웃었습니다. 엄마, 벚꽃 진짜 예쁘다. 그러게. 올해 벚꽃이 유난히 예쁘네.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봄이 왔구나. 네, 엄마. 봄이 왔어요. 저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딸도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함께 걸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참 힘들구나.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봄은 다시 온다. 우리 딸이 겪은 고통들. 하지만 이제 딸은 다시 일어섰습니다. 혼자 설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웃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저는 딸의 옆모습을 봤습니다. 햇살 아래에서 미소 짓는 딸의 모습. 이제야 내 딸이 돌아온 것 같다. 평범하지만 따뜻한 일상.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우리에겐 서로가 있으니까요. 그날 이후로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딸은 여전히 회사에 다니며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가끔 힘든 날도 있지만 이제는 혼자서도 잘 이겨냅니다. 저는 여전히 청소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딸 걱정 없이 제 일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께서도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우리 세 모녀는 각자의 삶을 살면서도 서로를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가족이란 서로를 지켜주는 것이라는 것을. 힘들 때 손을 잡아주고 쓰러졌을 때 일으켜주고 다시 걸을 수 있게 도와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가족이라는 것을. 우리 딸이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건 우리가 함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는 함께 있을 겁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함께 이겨낼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가족이니까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